511페이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해야 됩니다.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의 일종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거를 논하기 앞서 공시지가가 뭐냐 이게. 이거는 이제 수업 말미에 배울 건데 잠깐만 좀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뒤에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549페이지 한번 보세요. 54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나와요.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나오죠. 이제 뭐가 있냐면 근거법규가 부동산 가격 공시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전국 토지가 있으면 전국 토지를 표준지를 딱 정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훈령에 표준지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이에요. 그러면 이 훈령에 의해서 전국에 약 3,500만 필지가 있대요. 그 3,500만 필지 중에서 23년도를 보면 56만 필지네요. 56만 필지를 표준지로 딱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거를 이제 왜 공시지가냐? 이걸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요게 공고하는 요 자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매년 1월 1일 해서 매년 1월 1일 그래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요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그 감정평가액을 뭐라 하느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감정평가액이다. 땅의 가치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준지를 줄여서 그냥 공시지가 이렇게 돼요. 이거는 매년 1월 1일을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으로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제 막 완전히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토지를 평가할 때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평가액을 구하게끔 감칙에서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평가할 때도 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고, 또한 공공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뭐 국가나 지자체 등이 토지를 매각, 국공유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매각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매각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나와야만이 뭐 돌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00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만 했으니까 나머지 토지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요.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요 개별 공시지가가 안 나오면 이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공시하는 건데 요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또 어떤 큰 혼란에 빠지느냐?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세. 즉 뭐냐면은 이제 보유세죠.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과 못 해요. 재산세와 종부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시가표준액이라고 나올 거예요.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부세죠. 종부세 배울 때는 공시가격이라고 배울 거예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뭐야? 요거예요, 요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부과를 못 해요. 그런데 이 개별 공시지가가 이게 나와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와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그냥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수업 말미에 배울 거고. 그래서 요게 매년 1월 1일 어떻게 돼요? 이걸 공시 기준 1이라 하는데 감정평가 기준인 날짜는 매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자, 됐고. 뭐 요 정도 알고요. 수업 말미에 이제 이 부분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511페이지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제 511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쭉 나오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비교 표준지에다 밑줄을 보세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토지는 감칙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표지 넘기시면 51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무엇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 3번에 예외가 나와. 예외가 뭐냐면 이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감정평가한다. 그러면 무조건 뭘 써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만약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 그러면 뭐야? 거래사례 비교법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토지는 뭐야?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적용 절차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식이 조금 오타가 있는데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쓰십시오. 512페이지에다 쓰세요. 그래서 512페이지에다가 대상 토지가액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상 토지가액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512페이지 보니까 뭐 2번에 큰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비교 표준지 나오죠?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의 시, 지역 요인 비교의 지, 그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의 개,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해서 이거 그냥 기타라고 해요. 기타가 뭐냐면 그 밖의 요인 보정이에요. 이게 답니다. 따라서 이게 주어져요. 뭐 하나씩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아까 그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때는 사정보정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사정보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시지계면이잖아요. 근데 사정보정이 없죠. 여기 보면 이 사정보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면적 비교가 없죠. 면적 비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기타. 그 밖에 요인 보정이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거냐? 알려드리면 이거 왜 없냐면은 이치를 보면 안 외워도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의 감정평가액, 시장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가치인데 이게 무슨 정상적인 거래 조건으로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정보정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사정보정의 어떤 의미가 있으면 이미 다 보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공시지가는 사정보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그 공시지가 자체를 구할 때 다 보정을 해요. 정상거래 조건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정상거래 조건이에요. 그 형태로 해서 그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는 왜 면적 비교치를 안 하느냐 여기서는 요것도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되고 공시가도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도 면적과 얘도 1, 얘도 뭐야? 1. 면적이 같잖아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러니까 얘나 다 어떻게 돼요? 면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얘만 기타 그 밖의 요인 보정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뭐냐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소개하면 이런 얘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가 지번 100, 101, 102, 103, 104,
되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6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토지가 이 지번 100이 표준지래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에 뭐 지자체 홈피를 들어가든 아니면 이제 국토부 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있어요.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표준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래요. 일반 상업지역인데 같은 지역이죠. 같은 상업지역인데 이게 바로 표준지다 이거예요. 표준지다. 그러면 이건 표준지 금방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곱미터당 이게 200만 원이래요. 얼마? 200만 원. 이게 이제 기준 시점이 언제요? 1월 1일 현재죠. 근데 이거 다 대체제 아니에요. 얘가 대상 토지래요. 대상. 그럼 요 대상 토지 가액.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구하시오. 얘랑 비교해서. 이게 비교 표준지예요. 얘가 제곱미터당 얼마래요? 200만 원이래요. 이게. 얘가 뭐야? 200만 원 대입하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대상 토지의 그 기준 시점은 10월 1일이래요. 언제? 10월 1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시점 수정해야 되겠네. 얘는 1월 1일이고 얘는 10월 1일이니까. 그러면 지가 변동률이 주어져요. 그럼 지가 변동률 대입하면 되고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률은 비교할 필요 없고 개별료는 비교해야 되겠죠. 개별성 때문에 다를 테니까. 그러면 누가 우세고 누가 열세인지 나와요. 아까 한 대로 그대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분모는 사례, 아래는 사례, 위는 대상이잖아요. 대신 여기서는 이제 사례를 비교 표준지가 사례가 되겠죠.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 기타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밖에 요인 보정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 본고사의 32회 때 1.5라고 주어졌어요. 그 밖에 요인 보정은 1.5다. 그럼 여기다 그냥 1.5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산 문제는 지금 교재에 소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 하면 다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어떻게 해요? 시, 지, 개, 기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12페이지 큰 2번에 동그라미 1번 비교 표준지 선정 읽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보면 인근 지역 내에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근 지역 내에 만약에 비교 표준지가 없더라. 그럼 비교 표준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와 대체제가 돼야 되니까 그 대체제는 어떻게 돼요?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이런 제반 사항들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없더라. 그때는 어디예요? 유사 지역에서 선택해라 이거예요. 유사 지역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 국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요거 얘기하는 시점 수정 요거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지가 변동률을 따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매달 지가 변동률을 조사 발표합니다. 이걸 써라. 그럼 시험지 주어져요. 지가 변동률 몇 프로다. 그럼 그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쓰기가 적절치 않다 이거죠.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중요해 이거 무슨 은행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1번이 원칙이고 안 되면 한국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빵입니다. 여러분 은행의 대빵은 어디예요?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한국은행이에요.
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닙니다. X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면. 예전에 우리 시험 뭐라 하냐. 한국은행이 아니라 통계청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렸죠.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틀렸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은행?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뭐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외적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집값 변동률 써라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공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요 공식이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순서가 이게 맞는 거 이렇게 순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표준지 뭐야? 공시지가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시, 지, 개, 기타. 시가 뭐야? 시점 수정, 지, 지역요인 비교, 개, 개별 요인 비교, 기타. 그 밖에 요인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문제가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임대사례 비교법은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감칙에서 제가 이제 그 언급하는 부분, 요거 단어만 이렇게 밑줄 긋고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가면 뭐가 나오냐? 517페이지 보면, 500 맞죠? 517페이지 보면 이제 다시 뭐가 나오냐? 수익환원법이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역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49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럼 490페이지 한번 보세요. 490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박스가 있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원가 방식 받고 비교 방식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도 다 이제 뭐야? 비교 방식 일종이고, 임대사례 비교법 다 이게 뭐야? 이거는 다 비교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사례, 임대사례, 비교 표준지 다 어디서 구하느냐? 전부 다 시장에서 구하잖아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에서. 그래서 시장성에 차가 나였다. 이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하다 보면 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 나오죠. 수익 방식은 어디에 차가 나였다? 수익성에 차가 나였다. 그리고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수익분석법, 수익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뭐로 밀면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밀면 돼요. 편안해요. 수익 방식, 수익성,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수익분석법, 수익임대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 수익분석법은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익환원법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이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수익환원법이에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뭐 우리가 만약에 감정평가사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중개사 공부니까 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정도로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아주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그건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쭉 이제 강의할 내용이 만약에 그동안 기출문제가 뭐 한 10문제 있다고 한다면 6, 7문제 정도까지는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이제 2, 3문제는 안 돼요. 그건 더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못 맞히라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그건 뭐 틀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요 수익환원법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51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수익환원법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감칙의 문구인데, 자,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야? 장래란 말이에요. 장래. 순수익 이렇게 돼 있죠. 장래 뭐야? 순수익.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여.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해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래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어차피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거니까 요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거 별 표시 딱 하고 요거를 이제 딱 해야 돼.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빈칸 딱 쳐놓고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할인이에요. 이게. 또 뭐라 나왔냐 아마 이게 장래가 아니라 현재로 나왔을 거야 아마. 그럼 틀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건 과액 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래 순수익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수익 분석법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 분석법 아니죠. 가액 구하는 건 뭐죠? 수익 환원법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 감칙의 문구인데 그러니까 요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으로 외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내가 하나하나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은 마음이 급하단 말이죠. 마음이 급해갖고 주먹국시 외울 수가 있는데 그건 다 옛날에 그 쌍팔년도 공부 방법입니다. 뭐 제가 첫날 이 수업 첫날 설명했지만은 우리 시험에 응시자 대비예요. 접수자 말고 합격률이 1차 20%예요. 20%. 그러면 응시자라는 건 뭐냐면요. 시험을 봤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시험 보고 답안지 제출하셨다는 얘기인데 어설프게 말 이렇게 대충 그런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20분만 합격을 해요. 100명이면.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응시자 대비 20%에서 30%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100명이면 20, 30명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중에 이제 만약에 100명 중에 최종 합격자 100명 중에서 동차 합격자가 6, 70명이에요. 6, 70명.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대로겠네요.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6, 70%예요. 나머지 3, 40%가 동차 합격자예요.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동차 합격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합격자 100명 중에 3, 40명만 동차 합격이고 나머지 뭡니까? 70명, 80명은 뭐야? 2차만 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통계를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죠. 뭐 주먹구시를 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본고사에다 맞춰야죠. 나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시험에다 맞춰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걸 뭐 무턱대고 외울 거예요? 이 많은 양을? 어마어마한데 양이? 그러니까 잘 이치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어요. 장래나 미래나 같은 말 아니에요. 장래나 미래나. 장래, 미래 하시면 되겠고 환원이나 할인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할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 때 할인한다고 우리가 투자론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할인하시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시오. 이 뜻이죠. 근데 할인이란 말과 환원은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할인, 환원이고 이 순수익이 뭐냐면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이에요. 이게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니까 순영업소득은 영업 현금 흐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지 이게 다. 그래서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장래, 미래. 순수익이 뭐야? 순영업소득이니까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 환원이나 할인이나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이제 투자론을 좀 봅시다. 투자론을 보면 일단 299페이지를 보세요. 299페이지 보시면 하나하나 좀 봐야 돼요. 자, 299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 자, 299페이지 보세요. 자, 요걸 봐야 되니까. 자, 요거 지우고. 이 페이지 299페이지네요. 보시면 양거로 1번에 현금 제일 제목으로 보세요. 299페이지 맨 위에 제목. 현금 흐름, 수지, 측정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양가로 읽어. 영업 수지, 영업 현금 흐름 계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순영업소득 나온다 이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영업 현금 흐름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가, 공, 기, 유, 비, 순, 부채, 전, 세, 후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자, 가능총소득, 마이너스 공실, 플러스 기타소득,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 세전 현금흐름,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세후 현금흐름. 이때 요 순영업소득이 뭐야? 요 순수익이에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현금흐름 순수익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 순수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가치라고. 미래 가치. 이게요. 장래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가치. 미래 가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환원한다, 할인한다. 그죠? 그래서 구한가액이다. 수익가액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면 뭐가 나와요? 3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나오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영업경비 이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잘 해야 돼 이게. 요거를 자 요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할인 여기 있다. 어디 있나? 290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29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할인율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0, 1년 후, 2년 후, 3년 후.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3년 후에 1331원이 있대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현재 가치의 미래 가치요?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하시오. 현재 가치 구하시오. 이 얘기예요. 그럼 기간은 3년이죠. 할인율이 주어져야 돼요. 할인율이. 그래서 할인율이 주어져야 돼요. 할인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이율이잖아요. 이게 할인율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미래 가치를 할인한다는 건 이게 할인이니까. 이게 할인이에요, 할인. 이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만드는 거. 그럼 여러분 곱하기라고 그랬어요? 나누기라고 그랬어요? 나누기죠? 나누기. 그럼 여기 10%다. 그러면 0.1이잖아요. 그쵸? 그럼 1과 더해야 되니까 1.1이 되겠네. 이거 투자론 할 때 다 설명한 거예요. 곱하기야 나누기야? 나누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이죠. 나누기. 얘 3년이니까 뭐야? 3승.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알려줬죠? 계산기 누를 때 이런 계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1331원 나누기 1.1 하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이잖아요. 이 세제곱이니까 계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요 이퀄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퀄 바. 요거를 3번 두들기면 돼요. 한 번, 두 번, 3번. 하면 얼마가 돼요? 1,000원. 되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다시 1331원 눌러요. 나누기 1.1이죠? 눌러요. 그리고 이거 세제곱이니까 이 이퀄 바를 3번 때리면 돼요. 한 번, 두 번, 3번. 1,000원 나오잖아요. 이걸 할인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때 요 10%를 뭐라 그래요? 할인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곱하기야 나누기요? 나누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인한다, 환원한다, 할인한다, 환원한다. 그럼 뭐요? 나누기가 나와야 돼, 나누기가.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이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그럼 뭐 이것만 알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근데 아주 이제 그 심오하게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 방식 제일 어려운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디 보느냐? 517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다시 517페이지.
자, 그러면 수익환원법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517페이지 이제 양거리 2번에 보면 이론적 근거가 나오잖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2번만 동그라미 2번만 하나 보시면 돼요. 자, 수익환원법은 부동산의 영속성 또는 내구성에 근거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매 기간의 장래 수익을 순수익을 장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현재 가치로 뭐야? 환원한다는 건 현재 가치 만든다는 얘기죠. 대상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다시 보충학습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수익환원법의 뭐 3요소에서 공식이 나올 거예요. 박스에. 그렇죠? 거기다 뭐라 쓰냐면 박스에다가 직접 환원법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 막 괜히 산만하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감정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국토부 훈령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 기준대로 하면 돼요. 여기 뭐 교재 보면 산만한데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수익환원법은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있고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몰라도 돼요. 그건 평가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우리는 요 직접 환원법 하나 알고만 있으면 돼요. 요거 알아도 웬만한 문제 다 풀려요. 이게. 그럼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뭐냐? 수익가액은 이 수익가액이 뭐예요? 부동산 가치예요. 부동산 가치.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돼요? 순수익, 그쵸? 거기 순수익이라고 나왔죠? 나누기 환원율. 환원이율이라고 나왔는데요. 환원이율 해도 좋은데 자꾸만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환원율이라고 나와요. 환원율이라고 나와. 이 자를 빼요. 왜 그러느냐? 국토부 훈령에 환원율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평가사 공부하는 분들 또는 감정평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환원율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원이율 필요 없고요. 환원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식 이런데 잘 한번 봅시다. 요렇게는 이거 플러스 관계입니다. 그쵸?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요 순수익이 뭐야? 여기 보시면 미래의 순수익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순수익.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순수익이 뭐죠? 미래의 임대수익이죠. 그러면 이 순수익이 미래의 임대수익을 얘기하는데 미래 임대수익이 증가되려 예상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플러스 관계니까 가치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부동산 가치의 정의에 딱 알맞는 거예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평가기법은 미래의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미래의 어떤 수익이, 임대수익이나 매각수익이 어떻게 돼? 커지면 가치가 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은 나누기잖아요. 나누기요. 왜 그러냐? 이건 미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만들어줘야죠. 그럼 나누기를 해야죠. 아까 나누기라고 그랬잖아요. 나누기 한다는 거 이게 미래 가치니까 나누기에서 현재 가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과 부동산 가치는 뭐야? 이 순수익 일정할 때 이거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이 사실 시장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밀접해요. 그럼 이게 커지면 가치는 떨어져요. 이렇게. 반대 관계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시장 이자율이 코로나 때 2%였어요. 그거는 아마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몇 프로예요? 6%예요, 6%. 5% 뭡니까? 에서 6, 7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변동금리로. 그러면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니까 뭐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결국 미래의 수익과 미래의 임대 수익이나 또는 매각 수익과는 플러스 관계고 시장 이자율과는 마이너스 관계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뭐야? 요 공식을 뭐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가액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왜 수익환원법이냐? 있잖아요. 수익환원법. 공식이 다 있죠?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그래서 수익가액이다. 이렇게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순수익이라는 게 뭐죠? 순영업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은 518페이지 보면 순수익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써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자 공부한 사람이라면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거 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순수익 나오면 뭐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투자론에서 배운 순영업소득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다. 그 다음 519페이지 보면 영업경비 항목 나오죠? 이거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가능청소득 마이너스 공실 빼줘야 되고 더하기 기타소득 유효청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 하면 뭐야? 순영업소득. 요게 이제 순수익이니까 요거니까 이 영업경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중요한 거죠. 이거에 의해서 얘가 막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경비라는 건 그 임대 대상 물건이 실제로 이제 그 임대되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소유되는 경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잘 따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자, 일단 포함되지 않는 항목 보세요. 자,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여기 있으니까 안 들어가죠.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나왔는데 여기 건물에 감가상각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왜냐? 이게 미국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어차피 이제 감정평가론이나 뭐 부동산학이 다 미국 학문이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설명하면 또 심오해져요, 이게. 세금하고 또 관련돼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영업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자본적 지출 여기 없는데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옆에 보면 유지수선비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경비 처리해요. 근데 자본적 지출은 안 해요. 그러면 이 수익적 지출이 뭐고 자본적 지출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청소해야죠. 페인트 칠해야죠. 뭐 도배장판 해줘야죠. 공용 부분, 이 부분에서 형광등 갈아줘야죠. 뭐 이런 걸 유지수선비 관리비라는데 그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뭐 한마디로 연탄 좀 그런데 연탄 보일러인데 이거를 다 뜯어 고쳐서 기름 보일러로 바꿔줬다든가 또는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가 임대 물건이에요. 그럼 이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세밀한 건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본적 지출은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은 어디예요?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 여기 있잖아요. 별도 여기 있으니까 해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밑에 보면 소득세 있잖아. 해줄 필요 없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죠? 재산세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건물주의 개인적인 업무비 또는 그 건물주의 급여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보면 재산세 들어가죠? 재산세. 그 다음에 건물의 수선 유지비, 화재 보험료 들어가고, 뭐 관리비, 전화요금, 수도요금, 뭐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쉬운 계산 문제도 못 맞춰요. 자, 요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21페이지 보면, 자, 페이지. 자, 521페이지 보면 뭐 하나? 환원율이 나오죠. 이제 환원율이 나오는데요. 그 환원율 막 구구절절 나왔는데 신경 쓸 거 없고요. 뭐만 좀 알면 되냐면 환원율은 그 공식 그 밑에 자, 니은번 521페이지 맨 마지막 줄 니은번에 보면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한 10 몇 회인가? 그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빈칸 쳐놓고 들어갈 말이 뭐냐 그랬어요. 자본 수익률이에요, 이게. 이 자본 수익률이고 이게 나오는데, 이 환원율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 들어두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되면 오케이고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이 자본 수익률이 뭐냐면 이게 할인율이에요, 이게 할인율. 환원율이나 할인율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미래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한다는 건 나누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원율로. 근데 환원율이 할인율과 비슷한데 할인율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단 말이에요. 얘도. 그래서 할인율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본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해요. 자본 수익률이다.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알 필요 없어요. 평가사 자꾸 평가사 얘기하는데 평가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본 회수율도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로 쓰느냐가.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직선하는 법, 그다음에 호스콜드법, 이누드법 뭐 이런 거 있는데 몰라도 되고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뭐냐면은 어디 있느냐? 여기 어디 있어? 자, 그래서 527페이지 보세요. 자, 527페이지 보면 5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순수익 환원 방법 나오죠? 이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쭉 가서 527페이지 보면 순수익 환원 방법의 종류에 보면 1번 직선하는 법이라 나올 거예요. 이걸만 좀 알면 돼요. 말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넘기세요. 넘기면 528페이지 보면 그 공식 나오죠. 수익가액은 나오죠. 수익가액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좀 말이 좀 이상하게 써 있네. 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상각 후 환원율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각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율이 상각전 환원율이 있고 순수익이 상각전 후 순수익, 환원율이 상각전 후 환원율이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쓰냐면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요 자본 수익률이다. 요거 쓰면 돼요. 자본 수익률이다. 요게 이 전체가 환원율이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회수율, 요게 자본 회수율이에요. 자본 회수율. 상각률을 자본 회수율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게 바로 뭐다? 상각률이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만 상각률.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난 조금 더 난이도 상에 가까운 걸 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알고 요 잊어버리고 하면 난 난이도 상도 풀고 싶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각률이 이제 뭐로 쓰느냐? 요거는 분모는 잔존 연수예요. 1이 됩니다. 잔존 연수가 1.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잔존 연수가 건물의 잔존 연수가 만약에 50년이다. 5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나오나? 그러면 1 나누기 50이니까 0.02가 되네요. 0.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2. 자, 이렇게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더 이상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요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인데 자본 회수율은 상각률을 쓴다. 이게 뭐 직선 환원법이라는 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 회수율은 상각률을 쓴다. 상각률은 잔존 연수분의 1이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설명을 들어야 되냐면 이 환원율이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 환원율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건물 환원율이 있어요. 건물 환원율. 그러면 이렇게 적용되는 건 뭐냐? 이 건물 환원율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토지 환원율은 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재가. 그래서 좀 쓰세요. 쓰면 됩니다. 어디다 쓰냐면은 521페이지. 521페이지 쓰시면 돼요. 뭐라고 쓰냐면 페이지 521페이지에다가 환원율 나오죠? 이거 쓰면 돼요. 뭐라 하냐면 토지 환원율, 그 다음에 건물 환원율. 이건 자본 수익률만 있단 말이에요. 얘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자본 회수율, 얘는 뭐죠? 잔존 연수분의 잔존, 잘 써야죠. 일이다. 이렇게 쓰세요. 근데 선생님 나 쓰기 싫은데요. 안 써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좀 기다리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저기 뭡니까? 제가 요약집이라 하죠. 그게 나올 때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만 있어요. 자본 회수율이 이제 상각률인데 쉽게 얘기하면 토지는 삼각자산이 아니잖아요. 비삼각자산이잖아요.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없고, 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건물은 삼각자산이죠. 자본 수익률에다가 그래서 요 자본 회수율이 삼각률이니까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쭉 앉는 분은 난이도 3까지 하고 싶은 분이고, 난이도 난 하만 풀겠다.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또 보겠습니다.